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웜의 신박 8월 21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이 신림동 무슨 사건 그리고 기타 모방 범죄 막 이런 것들이 그 막 뉴스랑 이런 데 막 나오니까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 신림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초등학교 30대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뉴스를 신문을 보는데 좀 이 기분 좋은 뉴스를 봐야 되는데 첫 일면이 이런 기사가 뜨니까 막 화가 나기도 하는데 너무 법이 약한 게 아닌가 뭐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예전에 그 뭐 17년 동안 이렇게 살인죄로 연쇄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서 형을 살고 계셨던 분이 이번에 아닌 걸로 판명이 났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확실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확실하지 않으면 사형을 안 하는 게 역시 맞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너무 명백하게 바로 본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CCTV가 있으니까 굉장히 명확해졌잖아요. 범인이 정말 명확하면 법이 무서워서라도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이 무서워서 그런 범행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욱하는 게 생겼을 때 좀 참을 수 있으려면 이 법이 무서워야 되는데 너무 이 법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이제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좀 여러 가지 좀 웅대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머스크가 로켓 배송 21년 만에 획을 긋다. 스페이스X 사상 첫 흑자 뭐 요 부분도 있고요. 음악, 언어, 뷰티, LA에서 펼쳐진 K의 모든 것. 네, 뭐 난리는 났었더라고요. 또 LA에서 K-팝이. 세 번째는 미국 대륙의 축구의 마법 뿌리는 메시. 라고 돼 있는데 참 감동적이기도 하고 저런 스포츠 기사에서도 투자 연관돼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 연이어서 스포츠 관련된 부분인데요. 소비재 수출 손흥민 효과 2,700억 원어치 늘었다. 이 부분도 항상 스포츠나 세계가 열광하는 그런 스포츠 스타가 탄생을 하면 옛날에 뭐 박세리 선수 아니면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라든지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스포츠 스타가 생기면 분명히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거든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계속 이제 중국 부동산 관련돼서 얘기가 많은데 중국 부동산 주도 성장이 끝나 성장 엔진 첨단 산업으로 교체 중. 요 기사하고 마지막에는 보너스 기사 중에 이번에는 소방차 쾅 미 문제의 로봇 택시 차량 절반 줄이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로봇택시의 주식시장에서 많이 열광도 하긴 했지만 조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 로봇택시가 과연 우리 생활에 그렇게 빨리 다가올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은 회의적이었거든요. 예, 그 기사 혹시 시간이 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머스크 로켓 배송 21년 만에 획을 긋다 요 부분인데요. 사상 첫 흑자가 났다니까 아니 벌써 흑자가 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1분기에 470억 원 이익이 났다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가 올 1분기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냈는데 머스크가 2002년 화성 식민지 개척을 기치로 내걸고 창업한 지 21년 만입니다. 창업을 한 지 21년 만이네요.
허황된 꿈이라는 시장의 비웃음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뜻을 굽히지 않은 머스크의 뚝심이 이뤄낸 결과이고, 우주인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로켓 배송과 전 세계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스타링크 등 스페이스X의 핵심 사업은 이제 국가의 능력을 뛰어넘는 민간 기업의 위상을 갖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7일 내부 문서를 인용해서 스페이스X가 올해 1분기 10억 달러 약 2조 원의 매출과, 와, 분기에 벌써 2조 원 매출하네요. 그럼 1년에 10조 정도 매출하는 회사다, 그죠, 벌써. 그리고 5,500만 달러 약 740억 원의 이익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네요. 실적을 공식 발표하지 않는 스페이스X가 분기 기준 흑자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스페이스X는 21년 약 23억 달러의 매출을 냈지만 33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해서 그때는 한 10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봤고요. 22년에는 46억 달러의 매출 그리고 52억 달러의 비용을 기록해서 적자를 5억 5,900만 달러로 줄였고요. 올 1분기에는 흑자 전환까지 이룬 것인데,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민간 우주 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는 신호로 분석이 됩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현재 1,500억 달러로 디즈니, 인텔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요? 디즈니하고 인텔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1,500억 달러니까 야,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네요. 200조. 대단하다, 그죠? 뭐 어떤 분은 또 앨런 머스크를 희대의 사기꾼, 뭐 너무 이렇게 블러핑도 심하고 좀 빅마우스 같은,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앨런 머스크의 과거 인터뷰라든지 뭐 최근의 인터뷰도 마찬가지고요. 뭐 정신병 뭐 이런 식으로도 막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인터뷰 영상이나 이렇게 보면 뭐 그런 정신병 환자 같지는 않잖아요, 보면.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 존경스러운 것은 우리가 천재들, 스포츠에도 이제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한 번씩 나타나잖아요. 보면 와, 쟤 완전히 천재인데. 근데 결국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거 다 이겨내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노력하는 천재가 다 성공을 하잖아요, 보면. 예, 그런 측면에서 앨런 머스크가 그러잖아요. 뭐 자기는 정말 일벌레라고 하루에 뭐 15시간, 17시간씩 일한다고 하니까 그 천재가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결과물들이 계속 쏟아지겠습니까? 예, 아무튼 스페이스X를 지금 2002년도에 창업했다고 하는데, 앨런 머스크 하면 마피아, 무슨 마피아, 저거 페이팔 마피아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페이팔도 있고 테슬라는 나중에 인수하긴 했었지만, 정말 도대체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사람의 능력의 한계가 어딘가 싶을 정도로 정말, 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기사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결제업체 페이팔을 매각한 자금으로 머스크가 2002년 창업을 한 스페이스X네요. 오랜 기간 돈 먹는 하마 취급을 받았고요. 개발 지연과 잇따른 폭발 사고로 끊임없는 파산설에 시달렸는데, 스페이스X의 성공을 믿는 사람은 머스크뿐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그는 로켓 공학책을 사서 공부했고, 로켓과 우주선 디자인에도 직접 참여하면서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 지나친 관심을 쏟는다며 테슬라 주주들이 불만을 토로할 정도였고요. 2015년 펠컨 9 로켓의 1단 발사체 회수에 성공하면서 반전이 시작됐다. 네, 다큐멘터리 보면 요 2015년 펠컨 9 로켓 성공하기 전까지
뭐 실패했을 때도 보면 야 이제는 망하겠구나 그런 느낌이었는데도 그걸 갖다가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결국은 해내는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되게 감정적이었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발사체와 엔진은 일회용으로 다 쓰고 이제 버려지는 거죠. 하지만 스페이스X는 지상이나 바다로 떨어지는 발사체에 역분사 엔진과 보조 다리를 장착해서 회수와 재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발사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스페이스X는 어떤 기업보다 싼 비용으로 더 자주 로켓을 발사할 수 있게 됐다. 네, 이 재사용하게 됐다는 게 이제 기존의 방식하고는 획기적인 다른 부분이었고 이 부분 때문에 비용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스페이스X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은 물론 전통의 우주 기업 보잉과 록히드 마틴을 압도하며 우주 개발 시장의 독점 기업이 됐고요. 현재 스페이스X는 미 항공우주국의 우주인을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머스크는 시장을 장악한 뒤에 서서히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발사체를 10회 이상 재활용하면서 비용은 점점 줄어드는데 지난해 스페이스X의 대형 로켓 펠컨 헤비 사용료는 8% 올렸다네요. 수익성이 개선된 이유라고 합니다. 스타쉽으로 화성에 도전한다고 하네요. 머스크의 우주 정복 계획은 아직 초기에 불과하고요. 19년 시작한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는 현재 4,500여 개의 저궤도 위성으로 전 세계 초고속 유선망과 비슷한 속도의 인터넷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향후 위성 숫자를 42,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네요.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막는 데도 활용되었죠. 전쟁과 글로벌 안보의 판도를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됐고요. 머스크는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한 차세대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사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머스크는 우린 곧 화성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성공에는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고요. 연이은 발사 실패로 위기에 빠질 때마다 스페이스X는 정부 수주를 통해서 이를 극복해 왔습니다. 나사는 2006년 상업용 궤도 운송 서비스 코츠 계획을 통해서 스페이스X에 2억 7,800만 달러를 지원을 했네요. 2008년 말에는 나사의 화물 운송 사업 계약을 16억 달러에 체결했고 이 기간 스페이스X는 수차례 실패를 딛고 민간 최초로 로켓 펠컨 1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참 대단합니다. 인류는 이런 천재들이 새로운 혁신 제품을 개발하면서 우리 인류가 더욱더 윤택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그 윤택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다가 또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게 또 주식시장의 순기능이기 때문에 네, 우주시대에 여기서 또 하나 좀 핵심적인 거는 지금 4,500개인데 향후 위성 숫자를 42,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번에 우주 산업이 앞으로 200조, 300조 뭐 시장으로 커진다라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그죠? 예, 우리도 아마 전 세계의 혁신을 이끄는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반드시 그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 네, 애플 밸류 체인에 있고 테슬라 밸류 체인에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그 밑단에 있듯이 이 우주 산업의 밸류 체인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요. 음악, 언어, 뷰티, LA에서 펼쳐진 K의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 강의를 끝나고 그 강의의 그 Q&A에서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어떤 산업을 가장 성장성이 높은 산업으로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하나가 이제 로봇이었었는데, 로봇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앨런 머스크도 로봇 하듯이 로봇, 의료용 로봇부터 해가지고 군사용 로봇 등등 산업용 로봇, 로봇은 뭐 그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와닿지 않으면서 이게 과연 되려나라는 그런 성장 산업에 앞으로 10년 동안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이 우주 산업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공부를 뉴스도 계속 팔로우 해보고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공부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네, 그 두 번째 기사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기사가 바로 이 로켓 배송 이 스페이스X 바로 밑에 있었는데 이 바로 밑에 있는 기사를 찾는다고 한참 걸렸네요. 사흘간 10만 명 즐긴 케이콘 2023 19일 케이팝 축제 케이콘 LA 2023이 열린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LA 컨벤션 센터 2층 회의장 데뷔 1개월 차인 신생 케이팝 그룹 제로베이스 원의 멤버 성 매튜와 리키가 입장하자 현장에서 기다리던 500여 명의 팬들이 발을 구르며 큰 소리로 환호했다네요. 흑인, 백인, 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의 해외 팬들은 사랑해 잘생겼어와 같은 한국어를 능숙하게 외쳤고 몇몇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답니다. 시나이아 디아즈 씨는 유료 토크쇼를 포함해 $500짜리 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7만 원짜리 프리미엄 입장권을 구매해서 왔다면서 멤버들과 가까운 앞자리에 앉고 싶어 이벤트 시작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번에 뭐 10만 명 넘게 왔다네요. CJ E&M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 한류 축제 케이콘이 CJ E&M이 주최하는 거군요. 현장 누적 관람객 150만 명을 돌파했고요.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에서 첫 행사를 연 지 11년 만으로 2019년 누적 100만 관객 기록을 세운 지 4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날 행사장 밖은 긴 줄이 대로변까지 끝없이 늘어졌고요. 아이돌 뺨치는 군무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돋우는 팬들도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CJ E&M은 18일에서 20일 3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를 찾는 관람객이 10만 명을 거뜬하게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역대 케이콘 LA 행사 중 최대 규모의 인파고요. LA 컨벤션 센터는 K문화 종합전시관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와 게임사 펄어비스, 한국관광공사, 아시아나항공, 올리브영 등 기업들은 부스를 차리고 팬들을 맞이했고요. K-팝의 스타들이 직접 나서서 팬들과의 만남을 갖는 무대 사이사이엔 한국의 뷰티, 패션, 음식, 생활 분야 등 50곳의 중소기업 부스들이 차려져 있었네요. 각 부스에는 화장품 샘플 같은 경품을 받으려는 K-팝 팬들이 수십 미터씩 긴 줄을 서 있었고요. 아이돌 그룹 크래비티가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코너에서는 팬들이 이들의 노래 가사에 나오는 눈동자 아름다운 같은 한국어 단어를 따라 읽었다고 합니다. 케이콘이 케이팝을 매개체로 한국 제품과 한국어 등 한국 자체를 경험하게 해주는 플랫폼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케이팝이 향후 20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글로벌 전 연령층과 접점이 생기는 메인스트림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고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대형 그룹의 성공으로 전 세계 K-팝 인지도가 최근 수년 사이 폭발적으로 커졌지만 미국 주류 방송계 미디어계에서는 여전히 K-팝을 변방의 문화로 보는 시선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만 K-콘 현장에서는 K-팝 주류화의 시작을 알리는 조짐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올해 CJ ENM은 미국 최대 라디오 방송사인 iHeartMedia네요. iHeartMedia와 파트너십을 맺고 K-팝 빌리지를 설치해서 아티스트 야외 무대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iHeartMedia의 라디오 방송은 미국 현지 초대형 팝스타들도 앨범 홍보에 필수 코스로 삼을 만큼 영향력이 크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중년 K-팝 팬들도 여러 만날 수 있었는데 인기 그룹 샤이니의 사진이 프린트된 하얀 드레스를 입은 마리빅 센티아겔 씨는 53세시네요. 여동생 중년 친구들과 함께 K-콘을 찾았다면서 집 청소를 할 때마다 K-팝을 듣는데 K-팝이 어린 친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뉴스를 보면 기분이 좋다가도 예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가서 어학연수 했었거든요. 그 재팬타운 바로 옆에서 이제 묵었었는데 그 재팬타운에 보면 일본 탑 있잖아요. 탑. 예, 일본 탑이 이렇게 좀 큰 탑이었습니다. 한 그래도 높이가 한 20m 이 정도 높은 탑이었는데 그런 거 보면 여기가 재팬타운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그 옆에 스미토모뱅크였나 뭐 은행도 있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코리아타운 이래 가보면 뭐 없잖아요. 그냥 한국 식당들 많고 뉴욕에도 보면 50 몇 번 가죠. 거기 한국 식당들 많은 30 몇 번가. 요즘은 이제 한국 식당들이 계속 좀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많아지는데 조금 그래도 코리아타운 하면 가면 좀 이렇게 한국적인 정서가 물씬 풍겨 나오는 좀 뭐 그런 거를 무역협회랑 코트라랑 이런 데서 조금 지원을 해줘서 그런 걸 좀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차이나타운만 하더라도 가보면 와 중국에 온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이 K-팝의 열풍이 한창 뜨거울 때 좀 휘몰아쳐서 그런 인프라를 좀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삼성 갤럭시 여기 보니까 광고판도 보이니까요. 삼성 이런 데서도 조금 같이 지원을 해줘서 그런 걸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기사는 미국 대륙에 축구의 마법 뿌리는 메시인데 그 메시가 이번에 월드컵 우승했을 때 막 눈물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메시나 네이마르나 이 스포츠 스타들 보면 다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저기 누구죠? 뭐 수아레즈 이런 선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커가지고 엄청난 이제 부와 명예와 그런 부분에 이루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희망이거든요. 희망.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의 아이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메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최고 인기 스포츠 축구는 미국에서는 비교적 찬밥 신세다. 경기 중간에 쉬는 시간이 한 번뿐 숙적 영국에서 만들어진 종목 등 많은 이유가 거론되고 있는데 미국 프로축구 리그인 메이저리그 사커 이게 이제 MLS라고 하거든요. 메이저리그 사커인 거죠. 우리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은 MLB 있고 하키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그죠? MLS 시즌 한 경기 평균 시청자 수는 34만 3천 명인데 NFL 미국 프로풋볼 NFL이 1660만 명이네요. 와, 1660만 명인데 축구는 34만 명. 엉강생심이고요. 이 NFL과 비교하면 미 프로농구 NBA도 170만 명이나 되고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은 110만 명이네요. 이런 다른 스포츠와 비교해도 훨씬 못 미치는데 그런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앙은 축구의 신으로 통하는 리오넬 메시 36살이고요. 메시는 인터 마이애미 유니폼을 입고 지난달 22일 2023 리그스컵 조별리그 크루즈 아술과 경기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 이제 딱 한 달 됐네요. 그러면 이날 메시 데뷔전을 본 미국 시청자는 와 175만 명이네요. 175만 명이면 방금 NBA 농구랑 똑같다 그죠? 평소 5배 이상이면서 2004년 축구 신동이라 불리던 미국 15세 미국 소년 프레디 아두 4살인데 은퇴를 했네요. 그때 데뷔전 197만 명 이후 최다 시청자라고 합니다. 메시는 이날 경기 후반 추가 시간 그림 같은 프리킥골로 2대1 역전승을 이끌면서 쏟아지는 기대에 부응을 했었죠. 축구유심 메시가 이적하기 전에 이 팀이 리그 최하위 5승 3무 14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적한 후에 7연승을 하면서 7연승 하면 12승 3무 14패였을 건데 우승을 했고요. 경기 표값이 메시 이적하기 전에는 평균 45달러, 6만 원 정도였는데 와 지금 경기 표값이 712달러, 92만 원이라. 이야, 15배가 올랐네요. 미 프로 축구 시청자가 34만 명에서 175만 명, 애플 TV 구독자 수가 70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이 됐고요. 소속팀의 SNS 팔로워가 100만 명에서 1300만 명이 됐습니다. 야, 메시 뉴스 받으려고 100만 명에서 1300만 명이 됐네요. 야. 지난 그 데뷔전 이후 매 경기 마법을 부리고 있는데요. 리그 최하위를 달리던 인터 마이애미를 이끌고 리그스컵에서 연일 파란을 일으켰는데 20일 열린 내슈빌 SC와 리그스컵 결승전에서도 메시는 선제골을 넣었고 승부는 1대1로 승패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로 이어졌고 골키퍼까지 11명이 나선 것에 끝에 10대9로 마이애미가 이겨서 극적으로 우승컵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메시는 1번 키커로 나서서 골을 성공시켰고요. 메시는 이 대회 7경기에서 10골 1도움으로 득점왕에 오르며 연승을 완성을 했습니다. 메시가 뛰는 것만으로 미국은 축구 광풍에 빠질 조짐인데 메시 데뷔전 입장권 평균 가격이 우리나라 돈 90만 원을 넘어섰고 요 밑에 얘기는 쭉 그 지난 시즌 유럽 축구 연맹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당시에 가장 싼 입장권이 77달러였으니까 이것에 비교해서도 리그급 결승전 가격이 484달러, 6배가량 비쌌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축구를 보기 위해 주머니를 열고 있다는 뜻인데 메시 유니폼 판매량도 전례 없는 수준이고요. 아디다스 대변인이 11일 우리는 모든 매장에서 메시 유니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장사 이름이 하나 나오죠. 아디다스. 네. 그리고 아디다스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또 있죠.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리오프닝이 작년에 안 되면서 이 아디다스, 나이키 할 거 없이 엄청나게 재고가 많이 쌓였었거든요. 최근에 반도체도 이제 재고떨이 한다고 수익성이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아디다스나 나이키는 주식들 보면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아디다스도 보면 꽤 많이 지금 반등을 해서 낙폭에 한 50% 가까이 올라간 것 같은데 좀 더 읽어볼게요. 온라인에서도 열기가 이어졌는데 MLS를 생중계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애플 TV는 지난 한 달 만에 구독자 수가 7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증가했고 특히 애플 이게 MLS를 생중계하는 게 애플 TV네요.
특히 애플 TV에서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MLS 시즌 패스 보유자는 100만 명 미만이었는데 메시가 미국에 등장한 이후 200만 명을 넘어섰고 팀 쿡 애플 CEO가 지난 3일 실적을 발표하면서 애플 TV 구독자 수 증가 추세가 우리 기대치를 뛰어넘고 있다면서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 합류한 것이 우리를 도왔다고 감사 인사를 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메시의 매력과 재능은 새로운 시청자를 더 끌어들이고 천천히 팬으로 만들 것이라면서 메시 덕분에 축구는 미국에서 더 인기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이 세상은 메시의 것이다. 우리는 그저 그 안에 살고 있을 뿐이라고 썼다. 미국에서 부는 메시 광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리그스컵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프로 축구 팀들이 나서 북중미 정상을 가리는 컵 대회였었네요. 메시는 오늘 27일 뉴욕 레드불스전에서 MLS 리그에 정식 데뷔하네요. 그동안에 이 경기를 보였던 거는 리그스컵이었군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네, 북중미 정상을 가리는 컵대회였고, 와, 여기서 그냥 우승해버렸네요. 네, MLS 정식 데뷔하는데 이 경기 가장 비싼 표가 지금 1만 달러, 약 1,340만 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메시는 이번 대회 내내 본인이 소유한 150억 원 상당 전용기 대신에 팀 동료들과 일반 여객기를 타고 이동을 했다네요. 와, 경기 중 동료가 거친 반칙을 당하면 직접 나서서 상대와 얼굴을 붉히는 등 팀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고 합니다. 경기가 없는 날에는 집 근처 슈퍼마켓 체인점 퍼블릭스에서 평범한 사람처럼 식료품을 샀다고 하네요. 메시는 결승 전날 열린 미국 첫 기자회견에서 평생 즐겨왔던 축구를 계속 즐기고 싶어서 이곳을 선택했다. 그 결과 지금 마이애미에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1년 내내 좀 저는 감동입니다, 사실. 축구에서 신의 경지에 영향을 보였고 다 이루었잖아요. 딱 하나 월드컵 우승만 못했었는데 월드컵 우승도 했고 이제는 여기 미국 와서 최하위 팀을 또 우승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여기 적혀 있듯이 평생 즐겨왔던 축구를 계속 즐기고 싶어서 이곳에 왔는데 그 결과 지금 마이애미에서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뛰던 이 클럽 팀으로 따지면 이 마이애미 팀이 클럽 팀 순위로는 전 세계 100위는 고사하고 한 200위 안에 들어갈까요? 그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리그가 좀 많습니까? 그죠? 프리미어 리그, 라리가, 그리고 세리가 이탈리아에, 그리고 프랑스 리그 있죠. 분데스리가 있죠. 거기에 있는 팀들 뭐 다 해보면 어마어마한 팀들인데 이런 팀에 가서도 행복하다. 그죠? 그리고 메시가 또 존경스러운 것은 저런 팀에 가서도 나는 최상의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할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 삼천포로 너무 몰려와가지고요. 네, 빨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소비재 수출, 손흥민 효과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기사를 하나 알아놓으면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연결고리를 바로 파악해서 투자에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 어디 있나요? 손흥민 선수 나와주세요. 손흥민 선수. 제가 책 읽는 것도 되게 느려요. 그래서 만화책 제 친구가 1시간 딱 해가지고 만화책 10권 볼 동안 제가 2권을 잘 못 읽습니다. 그 정도로 보면 책 읽는 것도 느리고 지금도
이 메시 이후에 손흥민 선수 기사를 찾는 게 참 힘드네요. 모닝. 찾았습니다. 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이제 토트넘의 캡틴이 됐죠. 케인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지난해 2,700억 원어치 한국 소비재 수출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승용차 9,800대를 수출한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빅리그 스포츠 스타 덕분에 한국의 인지도와 호감도가 높아져서 음식료품, 운송장비, 화학제품 등 소비재의 수출이 늘었다는 보고서를 냈고요. 손흥민의 연간 인지도 상승률과 국가 인지도 제품 이용으로 전환되는 비율 48.7%로 손흥민의 소비재 수출 기여도를 약 0.24%포인트로 추정을 했고요. 이를 지난해 소비재 수출에 지난주 기사에서 봤었죠. 우리가 110조 반 111조 소비재 수출합니다. 이 소비재 수출액에 적용하면 손흥민이 한 해 이끌어낸 소비재 수출액은 약 2,700억 원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는 경제 전체에 5,9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84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최근 전체 수출이 부진하지만 소비재 수출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비결로 스포츠 스타를 비롯한 한류의 영향을 꼽고 있습니다. 노시현 선임연구원은 한류와 소비재 수출의 연계 효과를 구축해서 수출 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메드 인 코리아, 메드 인 코리아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게 다 이런 우리나라의 훌륭한 스포츠 선수 그리고 K-팝 스타들 뭐 이런 부분과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에 의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리고 I'm from Korea라고 했을 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손흥민 선수랑 이 기업들 때문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기 때문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중국 부동산 주도 성장 끝나서 성장 엔진 첨단 산업으로 교체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 전문가 안유아 교수님 인터뷰네요. 세계 2위 중국 경제가 부동산발 위기에 휘청이고 소비 생산 투자가 모두 꺾이는 소비와 생산 투자가 모두 꺾이는 트리플 둔화 조짐을 보이자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지난달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 갔죠. 수출 증가율도 마이너스 14.5%까지 주저앉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에서 황급히 투자금을 지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금융 관련 전문가인 안유화 어바인대 교수? 얼바인대 교수님이신가요? 어바인대? 어느 어바인대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바인대 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지난 25년간 이어진 중국의 부동산 주도 성장 모델이 종말을 고하면서 벌어지는 침체라고 하고요. 중국은 성장 엔진을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으로 교체하는 과도기에 있고 여기서 투자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 지린성 출신인 안 교수는 중국 연변대 교수를 거쳐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고 합니다. 중국 부동산 업체가 잇따라 채무 불이행 위기를 겪는 배경은 뭐냐? 물어봤더니 부동산 버블을 빼려고 중국 정부가 사실상 의도한 사태다. 네, 중국 정부가 사실상 의도한 사태다. 이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중국은 향후 10년간 집을 한 채도 짓지 않아도 될 만큼 공급 과잉이 어마어마하고 가계, 기업, 부채도 심각하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18년 부동산 업체들의 레버리지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중국 부동산 버블은 어쩌다 이렇게 심각해졌나라고 여쭤봤더니 부동산 부문은 사실 2000년대 이후
중국 고속 성장을 이끈 원동력이었죠. 중국은 1992년 시장 경제 도입 이후에 수요 창출을 위해서 1990년대 후반부터 도시화에 박차를 가했고요. 도시화는 곧 부동산 개발을 의미했고 부동산 업체들은 국영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아파트와 빌딩을 쌓아 올렸고 가게와 기업은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며 부를 키웠는데 투기 열풍에 부동산 가격도 폭등했다. 현재 중국 내 부동산 총액은 60조 달러. 우와, 8경 600조라고 합니다. 중국 내 부동산 총액이 8경 600조. 우리나라가 한 1경 살짝 넘지 않나요?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니까 땅덩어리가 훨씬 큰데 그렇게 보면 뭐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네요. 네, 아무튼 60조 달러로 미국 20조 달러의 3배에 달한다. 미국이 20조 달러밖에 안 되나요? 네, 2경 6천조라는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 부동산 총액이 얼마인지 제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정부 대처가 너무 늦지 않나 라고 했더니 중국 정부도 10여 년 전부터 부동산 버블과 과잉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하지만 침체를 우려해서 과감히 칼을 대지는 못했는데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자 결국 2018년 부동산 업체들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며 연착륙을 시도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경착륙하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숫자가 2018년 부동산 업체들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했다라고 하잖아요. 2017년도에 시진핑의 개헌이 있었죠. 네, 10년 하고도 더 할 수 있게끔. 네, 그러고 나서 2018년부터 이렇게 부동산 업체 규제 강화가 있었다라는 게 안유아 교수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얘기는 쏙 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부동산 거품을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왜냐하면 중국 왔다 갔다 아마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아마 못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시점을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 굉장히 장기 집권을 위한 그런 계획된 이벤트들이 꽤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중국 리오프닝 경제활동 재개에도 부진한 이유는 중국에는 빚을 내 집을 여러 채 산 가계와 본업과 무관하게 대규모 부동산 투자를 한 기업이 많고 리오프닝을 해봤자 중국 경제를 지탱하던 부동산이 고꾸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 심리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무리해서 빚을 내 집을 샀는데 이자는 계속 나가고 집값이 30에서 40%씩 떨어지는 것을 보며 돈을 쓸 수 있겠나. 중국 기업 중에서 자동차, 전자, 전력 부문을 빼고 거의 모든 기업이 부동산 투자를 대규모로 해서 부동산 시장과 상관계수가 0.4에서 0.6에 달한다. 부동산 침체로 기업도 투자할 여력이 충분치 않다. 중국 투자는 당분간 접는 게 좋을까라고 물었더니 중국은 지방정부가 빚더미에 앉아있고 중앙정부도 코로나 이후 채무 비율이 높아져서 재정을 풀 여건도 녹록지 않다. 당분간 중국 경제가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위기 속에도 중국 투자 기회는 열려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기회인가 했더니 중국은 부동산과 수출을 앞세운 과거의 성장 스토리를 끝내고 AI,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앞으로의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첨단 산업은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눈여겨봐야 되고 현재 중국에서 스마트 팩토리, IT 바이오 기술이 집약된 첨단 축산업, 웰니스, 종합적 건강산업 등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도 중국의 위기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기업들이 시장에 헐값에 나오고 있는 만큼 기회를 잡아야 하고 중국 경제의 명암을 동시에 봐야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위기라는 말에 뒷걸음질만 치다가는 중국 성장 엔진 교체기의 과실을 따먹지 못하는 우려를 범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방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세장이 도로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 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